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연을 하게 된 바이오브릭스 대표이사 장진아입니다. 저는 지금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이제 재직 중이고요. 학과를 여러 가지 학과를 같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IT융합공학과도 소개해 주셨고 그 외에 뭐 생명과학과, 그다음에 융합대학원 등의 겸직으로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주로 바이오 프린팅 연구인데요. 바이오 프린팅이 말 그대로 3D 프린팅인데 메탈이나 세라믹이나 폴리머 같은 것들을 프린팅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를 프린팅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팅을 하게 되면 쓰이는 영역이요. 주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즘 동물 실험을 다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발의가 돼서 미국 주도로 많은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체외 모델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화장품을 이제 구매하실 때 보면 동물 실험하지 않는 뭐 애니멀 테스팅 프리 제품이다라고 광고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그 화장품이라든지 약의 독성을 평가를 할 때 주로 이제 토끼 이렇게 눈에다가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보고 눈이 안 쓰리다 하면은 이거는 안 쓰린 제품이다라고 인증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토끼가 눈을 이제 희생당하고 이제 죽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토끼나 다른 동물한테 뭔가 테스트해봤을 때 그게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이제 보장이 없으니 그게 종 간에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차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사람의 조직처럼 만들어서 체외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이제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치료에도 활용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장기들을 만들어서 이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선순환 체계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 같은 곳에서도 이제 오간, 그러니까 장기를 원하는 시간에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정말 실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런 그림들처럼 이전에는 장기 이식을 할 때 어떤 한 이제 사망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 환경에 가서 이 장기를 적출을 해오고 이 장기를 잘 살 수 있는 이런 배양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이식할 사람한테 가야 되는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점차 이런 장기들 조금은 좀 뭐랄까 간단한 수준에서부터 더 고도화된 수준까지 점차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술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줄기세포, 그다음에 오가노이드, 바이오 프린팅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줄기세포나 오가노이드는 이제 한 개, 그 세포 하나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한 50 마이크로미터 됩니다. 그러면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장기를 만들려고 하면 심장은 각자의 주먹 정도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세포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나하나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금은 더 크면서 기능을 조금 더 잘하는 걸로 만들자라는 취지로 오가노이드라는 게 탄생을 했고 이 오가노이드도 하나의 크기가 커봤자 1mm, 2m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사이즈를 잘 컨트롤하고 결국은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기술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아까 말씀드린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저 빨간 색깔 세포, 이제 저희는 예시로 저 심장 근육 세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 세포가 있어야 하고요. 이 심장 근육 세포가 주먹 크기만큼 모여서 자라려면 영양분도 받아야 되고 산소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혈관을 그 내부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포하고 혈관이 있는 환경이 그냥 물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어서 얘네들을 가두어 줄 수 있는 하이드로젤이라는 3차원 메쉬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데, 그걸 저희는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세포 외 기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컴포넌트가 모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영상들처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혈관을 프린팅하는 모습입니다. 혈관을 이루는 세포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걸 처음에 이제 XY 평면, 그러니까 평평한 면에는 동그라미로 그리고 나서 이 뒤쪽 평면에서는 이 평면에는 점점점 똑같은 평면의 동그라미를 계속 위로 높게 쌓아서 그리다 보면은 관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관 형태의 세포들 덩어리를 배양액 속에 담궈가지고 우리 생체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환경이란 건 37도에 적절한 이제 산소 농도를 맞춰주게 되면은 이 세포는 스스로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7일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생체에 있는 혈관이랑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은 그 기술 자체가 이런 장기들을 만든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안에 있는 세포들이 제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잘 위치를 해주게 되는 그런 매뉴팩처링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광고되고 이야기될 때 보면 거의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D 프린팅 기술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자체가 어떠한 형태든 고유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각자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제공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 귀가 귀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장도 이 심장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심장 박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 형태보다는 한 스텝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들이나 조직들이 모여서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는 주로 이 형태를 구성하는 이제 아주 작은 세포들의 집합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했을 때 가장 생체 기능이랑 유사한 정도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세포과 그리고 세포 외 기질, 재료들을 가지고 기능을 아주 잘하는 자그마한 티슈를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건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아주 잘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조금 규모가 큰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큰 걸 다 만들면 좋긴 하겠는데, 이 세포는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환경이면은 주로 이제 작업 환경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온에서 아주 장기간 한 24시간 동안 계속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영양분도 줘야 되고 굉장히 세심하게 길러줘야 되는 그런 타입인데, 이거를 작업 환경에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놓을 수가 없으니 저희는 작은 사이즈, 한 밀리미터 사이즈를 만들어서 이걸 여러 개 한꺼번에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이걸 어셈블리하는, 조립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조립을 하는 과정에선 사람도 물론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에선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로보틱스 시스템들이 조립을 굉장히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여러 개로 모여서 만든, 그리고 사이즈가 한 센티미터 이상의 큰 장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상소하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도록 내부를 아주 촘촘한 그런 혈관 네트워크를 구현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이제 스텝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미 많은 기계공학 기술하고 세포, 그다음에 소재에 대한 기술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복합적인 학문의 좀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실현이 가능할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장기들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생존에 너무나도 이제 필수적인 장기 중에 하나가 심장이고요. 이 심장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심장을 그 단면으로 싹둑 잘라서 관찰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심장에 있는 좌심실 영역, 특히나 이제 피를 우리 전신으로 순환할 수 있게 펌핑을 하는 이제 가장 큰 힘을 내는 영역인데, 이 좌심실에서 피가 훅 나갈 때 이걸 쥐어짜주게 하는 그 영역입니다. 좌심실이고요. 이 영역은 눈으로 보면 고기 덩어리, 두꺼운 고기 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겹겹이 영역을 잘 관찰을 해보면 참 여러 방향으로 꼬여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태초에 이제 사람이 이제 배아에서 발생을 할 때 이 심장은 이렇게 주머니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을 심장처럼 형태가 되고 이제 기능이 더 강화되려고 한번 꼬아서 돌돌돌돌돌 말았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심장의 심실의 구조가 아주 작아도 사실 얘들이 짜내는 힘이 그냥 가로로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게 걸레물 짜듯이 쫙쫙 쥐어서 짤 수가 있는 그런 힘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뭐 키가 180cm 이렇게 돼도 이 조그만한 심장이 전신을 서큘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저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머슬의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심장의 특이적인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이제 임상에서, 병원 현장에서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냐면요. 이제 이 심장을 이 주머니의 형태를 위에서 관찰했을 때 관찰하면 이렇게 가로로 쭉쭉 쥐어짜는 모양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옆에서 봤을 때에도 얘가 약간 이렇게 뒤틀리면서 계속 쥐어짜주는 형태들을 보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전신을 서큘레이션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지표를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이제 나타내는 지표로 그 심장의 주머니에서 가장 끝단하고 가장 윗단이 서로 반대로 뒤틀린다라는 표현으로 레프트 벤트리큘러 트위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이제 이러한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밑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다른 이제 지점을 탁탁 찍어줘야 애들은 뒤틀려서 비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층층이 다른 결을 만들어서는 한 번에 이거를 이제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마치 레고 블럭의 하나하나를 따로 만든 다음에 일정 시점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고 블럭은 한쪽 방향으로 수축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거는 심장, 사람의 세포로 만든 심장 근육이고요. 저 심장 근육이 제가 무슨 일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저렇게 벙벙벙 뜁니다. 그래서 저렇게 벙벙벙 잘 뛰는 심장들을 잘 모아서 왼쪽에 있는 구조처럼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게끔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셈블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기 프로토타입은 역시 대학원생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 작은 것들을 손으로 잘 이어붙여서 이 심장의 그런 주머니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희가 여러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주머니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주머니는 총 3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의 겹들이 배양이 되는 과정에서도 풀리지 않고 이렇게 주머니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관찰된 구조물들을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레프트 헬릭스, 라이트 헬릭스, 서컴퍼런셜이라고 표기한 3개의 층이 서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것들을 눈으로도 볼 수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저희가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같은 시점에서 다른 이제 지점을 피크를 찍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최종적으로는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충분히 그 이제 걸레 쥐어짜는 것 같은 토셔널 모션을 충분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관찰을 하고, 이제는 이제 로보틱스의 힘을 점점 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3D 프린팅이라는 말 자체가 3축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보통의 그런 이제 절삭 가공 현장에 가보면은 3축은 이제 다 뛰어넘어서 이미 6축 이상의 가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6축 이상의 가공을 3D 프린팅에서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결국 재료가 이 기울어져서 프린팅이 됐을 때 흘러내리거나 혹은 이제 아래쪽 방향을
이제 프린팅 해내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이런 제조 기술이 잘 만났을 때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로봇의 그 손목을, 저희는 지금 5축 가공을 하고 있는데 손목을 활용해서 이 각각의 방향성을 잘 띄게 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잘 그 세포의 정렬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하나하나 손으로 결합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줄이고 점차 이런 매뉴팩처링 그 공정으로 좀 점점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다 보면 보통 통상 3D 프린팅에서 이 프린팅을 하는 경로를 계산을 해내는 게 굉장히 그 목적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계 부품을 가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품이 얼마나 경량화를 시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패스를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그림을 그려낼 때 무조건 한 방에 그리는 게 더 유리하다 하면은 그런 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 뭐 예를 들면 살아있는 장기 같은 것을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방향성과 결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상상해 보시면은 그런 뭐 장조림 고기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결, 이런 것들이 일단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생체 기능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로보틱스로 구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제 로봇 손목은 사람들이 그리기 어려운 이제 방향에서도, 예를 들면 손목은 360도로 돌기가 어려우니 이런 프린터 헤드를 통해서는 360도로 돌아가는 방향,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3D 프린팅 기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3D를 넘어서 이 3D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축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나서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무언가의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4D 프린팅을 많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저희 같은 분야에서는 이 모든 구조들을, 복잡한 것들을 다 3차원으로 만들어내기에는 그 가공하는 그 영역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원으로 패터닝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의 특정한 입력이 주어지면, 이 경우에는 그 마그네틱 필드를 딱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자력으로 인해서 N극과 S극의 차이가 딱 유도가 되면 이 안에 있는 우산살 같은 애는 마치 자기가 자석인 줄 알고 철가루인 줄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필드를 걸어줬을 때 우측에 있는 하얀색이 세포가 들어있는 조직이고요. 저 조직들을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수축시키게 하는 그런 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심장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태를 잘 자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제 저희가 질환으로 따지면 당뇨 영역에서의 이제 해당되는 연구입니다. 이 당뇨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당뇨로 나눠지지만은 소아 당뇨나 혹은 그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적어가지고 그런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1형 당뇨에 포함이 되고요. 저희의 연구나 혹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줄기세포 혹은 자가세포 유래의 이런 인슐린 분비세포를 이식해주는 영역들은 주로 1형 당뇨를 타겟하는 스터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같은 이제 목적이지만 조금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한 요소는 이 세포들이 아주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고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임상에서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줄기세포를 사람한테 이식을 하고 나면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어차피 계속 인슐린 주사는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생체랑 생착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게 보통 통상 6개월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걸 견디다가 잘 회복해서 이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이 도출된 사례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리스키한 포인트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걸 극복하려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췌장에 있구나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관과 주변에 있는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는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기존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이게 저희가 궤도라고 부르는 그 표현의 그 세포들은 세포의 군집체입니다.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마리수, 막 1000개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의 이제
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섬에 포함되는 주요한 성분들 중에서 이런 혈관 세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버전으로 디자인을 제시를 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이 혈관 세포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무언가 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줄기가 되는 한 줄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의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들을 아주 근접하게 배열하고, 그리고 저희가 프린팅을 하는 그런 공압이라든지 디스턴스라든지 얘들이 움직이는 그런 거리,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다 보면 가장 최적의 사이즈와 디스턴스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출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4일 정도가 지나면은 역시 사람이 무언가 추가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혈관하고 인슐린 분비 세포 간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진행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차원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한 96시간 후에는 저 빨간색이 막 이렇게 정신사납게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좋고 좋아지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런 빨간색의 바스큘러처가 이 저희의 그 애그리게이트 아일렛 덩어리에 잘 스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진짜로 이 분비하는 인슐린들이 이런 혈관을 타서 전신을 서큘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는 혼자만 있으면 자기가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셔도 이 초록색 세포들끼리만 있을 때 이 발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빨간색 혈관 세포가 있을 때에도 같이 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이게 진짜 최도 그리고 췌장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두 개씩 다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한두 개만 모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세포들 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가 기능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더 고도화된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는 이 구조물들을 조금 더 이제 모디파이 해가지고 아주 넓은 그리고 이식이 가능한 사이즈의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린팅은 여기에서도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씨앗을 모종을 심듯이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이식체에다가 저희가 프린팅을 해내면은 이 구조물들을 바로 들어서 옮길 수 있을 만큼 하나의 그런 한 장의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지금 한 2cm 정도 스케일의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인슐린을 계속 마구마구 분비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프린팅이 이 조직과 장기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 뒤에 부분에서부터는 이런 기술이 어떻게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그리고 바이오 프린팅이 포함된 영역에서 점점 여러 이제 법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이제 개혁의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이슈를 그러니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포인트가 이런 사람의 그런 생체 시스템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미니 장기를 만들자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마우스들을 활용해서 많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와 사람 간에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숙제이고요. 특히나 201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 주도로 각자 이 생체 장기에 있는 아주 주요한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만든 그런 미세 생리 시스템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테스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호흡기,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나쁜 균들은 다 숨을 쉬면서 내부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폐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1차적인 방어 시스템이 폐에 있는 호흡 상피입니다. 거기 상피 구조에 이 나쁜 그 더스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안 들어오게 해줄 것인가, 그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뮨 세포들이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물에서 테스트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호흡 상피 세포 그리고 혈관,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함께 포함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위적으로 이제 먼지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걸 떨어뜨리거나 한동안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농도에서 어떤 반응성이 나타난다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현상을 잘 재현했다라는 것을 검증한 이후에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체를 그대로 모사하는 것 혹은 질환 환경을 모사하는 것, 이걸 활용해서 여러 약물을 테스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는 이제 많은 이제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되게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필요로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암 환경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암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 생체에 있는 특정한 암이 있는데 이 암이 사이즈는 몹시 작아도 이걸 여기에서 떼어냈을 때, 그러니까 노란색 세포가 도미넌트한 암 바이옵시를 했을 때와 이 보라색 세포가 도미넌트한 암 바이옵시를 했을 때 이 치료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한 경우에는 이 헤테로제니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어드레스하는 것들이 현재 연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퀴드 바이옵시 혹은 이거를 튜머 샘플링하는 어디에서 이거를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은 차이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테스트들 그리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해서 이걸 조금 더 표준화해내는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이런 프린팅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이즈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샘플을 떼어내더라도 그걸 개수를 여러 개로 하이트루풋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포들을 단독으로 프린팅을 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가 사는 그런 3차원의 그물망 환경들을 같이 프린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세포만 프린팅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모양만 프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납작했다가 어떨 때는 튜브 모양도 만들고 어쩔 때는 이런 튜브와 저 큐브 같은 게 같이 막 혼합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이 하나의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보통 약물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약물이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연구했었던 이제 각각의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약물의 심장 독성을 평가했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약물의 심장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세포가 특정한 그 채널 프로틴을 발현을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사람한테 이제 진짜 심장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면 참 좋겠는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이 약의 독성이 있으면 허투라는 채널이 발현한다더라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약이 여기 세포에 처리하고 15분 있다가 그 채널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동안은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심독성이 있는 것도 없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사람의 세포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의 심장이랑 더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 심장이 근육처럼 그러니까 3차원의 약간 도톰한 근육처럼 생겼기 때문에 근육이 얼마나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그리고 이 약이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게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이제 까만색 선이 전극인데 이 구조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얘가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얘네들 안에 있는 저항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여기에 생기는 저항 변화가 그 심장 근육 수축력의 차이로 변환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테스트용 시편은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한쪽은 고정시키고 한쪽은 이제 소프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저희가 변형률을 쉽게 계산해내고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캔틸레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한 실리콘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안쪽에 이런 전극들이 프린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 근육을 프린팅을 하고 쭉 키우면은요, 시간에 따라서 이 심장 근육이 근육처럼 계속 힘을 만들어내면 계속해서 값이 점점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한 24일에서 27일 정도를 테스트를 쭉 하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이제 비슷하게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낸 구조들이 이렇게 6개들이 한 세트처럼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약을 테스트를 해보면요, 실제로 이 아이소프로테레놀이라는 약물은 약을 이 근육에다 처리했을 때 이 근육의 수축력이 올라간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반응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검증하는 용도로 썼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독소루비신이라는 약은 주로 이제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두 번 처리했을 때는 별로 독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며칠간 계속 누적해서 쓰면은 굉장히 강한 심독성이 발현된다라고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들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첫날에는 별 차이가 없다가 한 6시간, 그 다음에 이틀, 그리고 4일 정도 처리했더니 점점 해서 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관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약을 단회 처리가 아니라 다회로 처리해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약의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암에 대한 이제 평가를 수행했었던 사례인데요. 이 케이스는 위암에 대한 케이스였었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그 결과,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환자한테 어떠한 항암 치료를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허투라는 마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을 하고 나서 허투라는 마커가 나오면 그러면 이 환자들은 여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허투에 네거티브한 환자가 보통 85%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지표를 가지고 이제 좋고 나쁨 혹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구분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허투 네거티브한 환자는 일반적인 그런 플래티늄 드럭을 사용을 하고 케미컬 드럭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잘 반응하지 않으면 안티-VEGF 테라피 같은 라무시루마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표적 치료제를 먼저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를 활용해낼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임상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무시루맙은 보통 이 혈관, 암 주변에 자라있는 혈관들을 차단해가지고 점점 굶겨 죽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는 항암 치료제 테스트 모델 가지고는 이 혈관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잘 테스트해내고 분간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이런 혈관이 있는 암 모델을 만들게 됐고요. 이 혈관이 있는 암 모델은 되게 재밌게도 기존에 여기 존재하고 있는 혈관 여기 아래 빨간 부분인데, 빨간 부분에서 이 암까지 거리가 150 마이크로미터만 돼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두께 정도가 됐을 때 그 간격에서만 반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혈관을 막 끌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실제로 체내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GA052, 265, 232 이 세 환자들은 똑같은 서브타입의 위암 환자들입니다. 디퓨즈 타입의 위암 환자들인데 똑같은 그런 진단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환경에서 이 주변에 있는 혈관을 끌어오는 정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232 같은 경우는 혈관을 끌어오는 정도가 되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라무시루맙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본들 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해봤고요. VOM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혈관이 있는 모델, 그리고 이 모델은 혈관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232는 사실 반응하지 않는 그 실험군인데, 이 232의 경우가 특히 이제 VOM 환경에서는 이 과정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었다면, 혈관이 없는 그룹은 356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괜히 이제 피크가 떠서 얘는 원래 작용하는 환자였는데 마치 작용하지 않는 환자처럼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들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VOM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임상 현장에서 바로 즉각 사용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적어도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듣는 환자군과 안 듣는 환자군을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환자한테서 보통 바이옵시를 해내고, 그리고 그 바이옵시 샘플로 여러 이제 혈액학 검사들 그리고 종양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튜머 익스트랙션들을 차핑을 해서, 그러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를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만들면, 그러면 약을 사전에 테스트해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상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렇게 암 샘플링을 해서 한 2주 이내에 이제 뭔가 디시전이 나올 수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진짜 쓸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실제로 이렇게 차핑을 하고 저희가 3차원의 그물망 형태의 구조들, 그리고 이 암 주변에 있는 그 가장 암을 어그레시브하게 만드는 요소가 섬유아세포라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섬유아세포와 같이 공배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1g을 이제 뽑아내면은 한 120개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이제 이 환자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최장 2주 이내에 모든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워킹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암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내과에서 이 샘플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암 바이옵시를 하는데 1g이 나오긴 어려운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10mg 정도가 나오게 돼서 외과 현장에서는 잘 워킹할 수 있지만 내과에서, 혈액종합 내과에서 검사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법의 모델을 만드는 데에서 다른 기술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저희가 프린팅으로 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저희 바이오브리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로 이제 3차원 그물망 네트워크 재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료들을 아주 고품질로 의료용 그레이드로 제공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재를 제공을 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씨가 조금씩 깨져 있는데, 저희 연구 영역들을 간단하게 서머리한 것이고요. 연구실 구성원들 그리고 저희 콜라보레이터들 정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